토트넘 허스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승리, 굉장히 중요했던 전술적인 분수령, 저희가 사실 많이 주장했던 손흥민 선수를 히차이성 선수 대신 최전방에 쓰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페리시치를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희 얘기를 당연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 플레이를 후반전에 보여줬고 충분히 또 앞으로 이걸 플랜 A로 가져갈 만한 가능성을 보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70분경에 이제 페리시치 투입하면서 히샬리송을 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갔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플레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뒤로 내주고 또 이제 메디슨이 측면으로 내준 상태에서 페리시치가 이제 크로스, 대각선 크로스를 찔러준 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됐던 거였죠. 예, 그 플레이 하나를 떠나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기조상으로 왼쪽 윙포드는 좀 좋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히샬리송이 사실 최전방에 히샬리송을 배치한 이유는 저는 결국은 버티면서 이제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히샬리송이 그것마저 안 돼요. 지금 첫 두 경기에서 전부 다 경합에서 너무 그냥 완전히 완패하고 있어요. 히샬리송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도 그런 우려점 때문에 중앙 공격수로 못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직접 다른 팀 전술이라면 그게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못 쓰겠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록과 장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 이날 경기 좋은 플레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일단은 뭐 그 전반전에는 그래도 측면을 밟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드리블과 이제 찬스 메이킹에 조금 주력을 했었거든요. 먼저 그 25분경에 비수마가 이제 이건 롱패스 상당히 잘 찔러줬죠. 예. 이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에서 받아서 여기서 이제 접는 동작이 매우 좋았죠. 그러면서 바란을 제치고 그대로 드리블로 쭉 가다가 패스를 내준 거를 사르가 이제 다시 받아서 패스를 반대편으로 넘겨줬고, 이를 클루세스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경에는 수비 진영에서 이거 메디슨 진짜 탈압박 예술이었죠. 예. 탈압박을 잘 하고서는 드리블로 쭉 끌고 오다가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서 패스를 준 거를 우도지가 받아서 또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는 대각선 스루 패스를 준 거를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사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오나나 골키퍼가 한번 선방을 해냈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사르가 슈팅을 가져간 게 마운트를 맞고 이제 오나나 골키퍼한테 안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메디슨, 우도지, 손흥민 이 세 명 간의 이제 왼쪽 측면 플레이가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보여줬다. 네. 그리고 사르의 침투까지 포스테코글루 체제 토트넘의 조금 색깔이 드러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0분경에는 판더펜이 전진 패스 예술적으로 줬어요. 저기 공격 진영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진 패스 준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박스 안에서 받았던 우도지가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다시 컷백을 준 거를 포로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을 때리는 플레이는 많이 없었지만 슈팅을 끌어내는 플레이, 그러니까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렸을 때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전 기록은 토트넘이 점유하긴 했어요. 점유에서는 57대 43을 앞섰으나 슈팅 숫자에서는 7대 14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빅찬스도 토트넘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맨유가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 득점도 토트넘이 0.51골 반면에 이제 맨유가 1.28골 2배 이상 많았죠. 그리고 코너킥에서도 맨유가 4대2로 앞서는, 그러니까 맨유가 사실은 전반전은 더 나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전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중에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후반 들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늘어난 것도 저는 그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난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2분경에 메디슨이 이제 박스 안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다시 이제 패스를 잘 찔러준 거를 우도지가 여기서 침투 타이밍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오나나 골키퍼가 이제 발로 선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메디슨, 손흥민, 우도지 이 셋이 계속 많이 좀 연결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61분경에는 비수마가 이제 그 패스를 상당히 잘 찔러줬고, 그 우도지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짧게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로 쭉 중앙으로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거를 루크쇼가 태클로 차단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 슈팅 타이밍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좀 확실하게 열린 뒤에 슈팅하려고 했는데 안 열렸어요. 끝내. 64분경에는 메디슨이 여기서 패스 진짜 좋았습니다. 롱 패스를 쭉 줬고 여기서 이제 손민 선수가 볼을 끌면서 메디슨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컷백을 준 거를 다시 이제 메디슨이 손민 선수한테 리턴 패스를 줬고 손민 선수가 이제 그 컷백을 준 거를 비수마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네, 또 비수마가 공격적으로 많이 가담하는 이런 플레이가 빛났고 손메 듀오가 잘 맞아 들어갔어요.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70분경에 히샬리송과 우도지를 빼고 페리시치와 벤 데이비스를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갔고 페리시치가 왼쪽 윙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으로 섰는데 벤 데이비스와 페리시치 호흡도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추가골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그 82분경에 그 로메로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등진 상태에서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패스 딱 내줬고 메디슨이 그대로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쭉 연결해 준 거를 페리시치가 받아서 대각선 크로스를 가져간 게 벤 데이비스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슈팅하려고 한 게 이게 조금 안 맞긴 했어요. 네, 슈팅 동작을 했고 사실 그 동작에 맞춰서 마치 슈팅인 것처럼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는 벤 데이비스의 골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벤 데이비스에 맞지 않았고 오히려 이 슈팅을 막으려던 리산드로를 맞고 사실은 방향이 뭐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았는데 네. 스치면서 이제 골이 됐기 때문에 자책골이 됐으나 이거는 토트넘의 행운의 골이라기보다는 팀플레이로 만든 골이었어요. 예, 안 그래도 그 비트윈 더 포스트라고 저기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뭐 기대 득점이라던가 뭐 패스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패스 네트워크는 제가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라고 했냐면요. 팀 플레이에 의한 골을 보고 싶다면은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보라고 했어요. 실제 이 패스 과정들 봐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들에 의해 이루어진 골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히샤이송이 전방에 있을 땐 이런 허브가 되는 플레이가 잘 안 됐는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발안을 앞둔 상태에서 연계도 잘해줬고 또 손흥민 메디슨 조합이 사이드에서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교류가 된다. 거기다가 페리시치가 확실히 이렇게 사이드를 밟고 다니는 플레이를 하게 하는 데는 가장 최적화된 선수긴 해요. 예. 거기다 이제 벤 데이비스도 너무 좋은 타이밍에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조금 당황하면서 실수를 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실점하고 나서 약간 얼리 빠진 표정까지 지으면서 좌절감을 느꼈고 솔직히 이제 1-0일 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뒷심이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골이 나오고 나서 토트넘이 이기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시간 3분경에도 비수마의 패스를 받은 벤 데이비스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페리시치가 볼을 살짝 끌고 가다가 이 패스 굉장히 좋았어요. 패스 잘 찔러준 거를 메디슨이 슈팅으로 가져간 게 에릭센 맞고 튕겨서 나온 거를 벤 데이비스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동료 맞고 나갔죠. 예. 네, 어찌됐거나 토트넘의 연계 플레이는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졌는데요. 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슈팅 숫자에서도 10대8로 근소하게 앞섰고요. 빅찬스 3대1로 앞섰고요. 코너킥도 3대2로 앞섰고요. 자연스럽게 기대 득점도 후반전만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1.3골 그리고 또 이제 맨유가 0.71골로 후반전에 토트넘이 역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 점유율도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도 맨유를 상대로 토트넘이 55%로 앞섰다. 이게 기대 득점 그래프와 이제 기대 위협 그래프인 건데요. 그래서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맨유가 크게 앞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후반 와서 특히 이제 그 페리시치하고 벤 데이비스가 교체 투입되면서 역전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봐도 전반전은 맨유가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을 주도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한 40분경부터 토트넘이 역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2대0 스코어가 되자 토트넘은 내려앉았고 맨유가 막판 공세에 나섰으나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였죠. 이 막판 10분 동안 조금 지켜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련했다. 즉 토트넘이 굉장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경기 운영을 잘했다.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후반전에 어쨌건 역전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 변화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전은 계속 사이드를 밟고 다니면서 이전 경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후반전 들어서 페리시치가 교체 투입되기 이전부터도 조금 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슈팅도 결국 그렇게 만들어낸 거였잖아요. 후반 들어서 박스 영향력이 올라가면서 토트넘의 경기력도 올라
올라갔다.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예전처럼 프리롤처럼 뛰는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서 오른쪽으로도 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뭐 경기 전체 기록인 건데요. 뭐 손흥민 선수가 패스 성공률 79%로 이전 경기들보단 떨어졌지만은 이건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해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찬스 메이킹 4회를 기록을 한 거고요. 그 중에 한 번은 빅 찬스 메이킹이었고요. 또 이제 드리블도 5회 시도해서 3회를 성공시켰고, 그라운드 볼도 9회 경합을 해서 6회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울도 2회를 얻어낸 거죠. 결국엔 이제 프리시즌부터 저희가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경기를 거듭하고 전술을 수정하고 특히 중앙 공격수로 배치가 되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주장다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키패스 맵과 드리블 맵일 건데요. 그 키패스 4회 중에 3회가 다 박스 안으로 된 패스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패스들을 준 거죠. 특히 저기 이제 골 에어리어 걸친 저게 바로 이제 빅찬스 메이킹인 거죠. 예, 사르가 정말 넣었어야 하는 장면이기도 했고 또 우도지에게도 좋은 기회를 줬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도 5회 시도에서 3회 성공시켰는데 저 중 하나는 이제 겹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상대 위험 지역에서 드리블들 성공시키고 도리어 왜 수비 지점에서 드리블을 실패했는지. 예. 요건 좀 위험해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약간 좀 긴장을 덜 했나봐요. 예. 내가 그러니까 딱 집중하고 상대를 파괴하자 할 때 정확하게 드리블을 성공시켰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수비 진영으로 또 이제 할 때는 내려와서 수비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태클과 가로채기 거의 뭐 비슷한 지점에서 기록을 했고요. 클리어링도 2회를 기록을 한 거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케인이 빠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조금 수비 가담을, 왜냐면 케인은 키가 크다 보니까 수비 시에는 박스 안에서 클리어링 역할을 했었거든요.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에서는 그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맡은 그런 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리커버리도 5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왼쪽 지역 위주로 플레이를 했는데 수비도 열심히 했다. 네, 이거는 이제 공격 시퀀스 관여인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 1회, 그리고 찬스 메이킹 4회, 또 이제 슈팅으로 연결된 빌드업 2회를 기록하면서 총 7회의 공격 시퀀스 관여를 통해서 메디슨과 함께 팀 내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그 기록을 수치를 한 거죠. 파페사르까지 3명이. 사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런 기회 창출이라든지 공격 시퀀스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9회였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못지않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반면에 이제 히샬리송은 좀 끔찍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슈팅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 3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 64%. 이거 너무 떨어지죠. 거기다가 패스도 14회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은 볼 터치가 28회인데 패스가 14회예요. 이거는 연계 플레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키패스 1회. 저는 가장 심각한 거는 결국은 그라운드 볼 경합과 공중볼 경합과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1원 횟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손흥민 선수가 9번의 지상 경합에서 6번이나 이길 정도로 강인한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투지 넘친다는 것으로 알려진 히샬리송이 8번 지상 경합에서 한 번 승리, 그리고 공중볼을 하나도 못 따냈고 15번이나 공을 잃어버리면 이 선수를 전방의 9번 공격수로서 허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파울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트피스로 연결되게 해주는 건데 파울도 단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그 히샬리송의 드리블과 이제 패스 맵인데요, 또다시 이제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들은 다 실패한 거고요. 그리고 키패스 한 번 기록한 게 의미 없는 키패스였어요. 저게 사이드로 보낸 거잖아요. 예, 거의 막 정확성이 떨어지는 슈팅을 좀 이제 끌어냈던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드리블도 다 박스 밖에서 시도했고 한 번 성공시킨 거고요. 결국에는 히샬리송을 9번으로 쓰긴 조금 어렵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9번으로 능력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에버턴 시절이라던가 또 이제 브라질 대표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하지만은 이제 토트넘에서는 부진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은 히샬리송을 조금은, 물론 뭐 선수 영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선수 영입을 하면서 히샬리송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게다가 저희가 또 얘기 드린 게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로 쓰는데 이럴 경우 사실 왼쪽 윙포워드로 뛸 때 가장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페리시치를 제대로 못 쓴다. 예. 근데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뭐 이 경기에서 20분 뛰면서도 찬스 메이킹 2번 했고요. 예, 빅 찬스였고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볼 터치도 15회면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상당히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중요한 건데요. 득점 찬스 패스가 페리시치가 1위입니다. 토트넘 선수 중에. 20분 뛰었는데. 예, 그리고 손흥민이 2위고요. 예, 결국엔 손흥민 페리시가 함께 뛸 때, 그러니까 예전에 콘테 시절에는 페리시가 왼쪽 윙백이고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인데 이게 좀 맞물리고 겹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놓고 페리시를 왼쪽 윙포워드로 두면 연계도 되고 역할도 안 겹치고 서로 오히려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걸 프레스턴과 또 그 지난해 FA컵 경기에서도 봤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선 가장 많았어요. 반면에 히샬리송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선 6위고 맨유 선수들까지 합치면은 좀 끔찍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볼 경합 승리도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아주 좋은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토트넘 선수들 중에 5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히샬리송 최하위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를 히샬리송 선수 대신에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고 페리시 선수를 왼쪽 윙포드로 기용하는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록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평균 위치가 이제 패스 네트워크인 건데요. 보면은 히샬리송한테 패스가 안 가죠. 예. 이게 73분까지인데도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디슨, 우도지 그리고 손흥민 이 셋의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로를 조금 수비적으로 활용하면서 백스리 빌드업을 가져갔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뭐랄까 그 로얄이 수비력 자체는 더 좋지만은 레시포드도 왼쪽으로 조금 빠져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르나초까지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프로가 더 빨라서 이걸 그러니까 속도를 견제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그 속도 경쟁에서 좀 밀리면서 수비 커버가 안 됐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로를 써봤는데 꽤 괜찮은 오늘 경기 결과였어요. 초반에 좀 위험하긴 했었죠. 예. 그리고 확실히 포로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긴 해요. 경합 승률이 너무 떨어져요. 이번 경기도 경합 승률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예. 하지만 그래도 견제하는 역할들은 충분히 잘해줬고 또 이제 필요했을 때 올라가서 좋은 패스와 킥 이거는 포로의 강점이니까요. 네, 또 골대를 맞춘 슈팅까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로얄 포로가 좀 경쟁하는 구도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로 써라, 9번으로 써라 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서 꼭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역시 영국 언론조차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페리시치도 좋은 평점을 받았죠. 다 이제 7점을 받았고 뭐 손흥민 선수도 7점을 받은 데 반해서 이제 히샬리송은 5점에서 6점으로 상당히 박한 평점. 예. 왜 이브닝 스탠다드는 6점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이제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영국 매체들의 평점을 봤을 때는 페리시치, 손흥민 선수는 거의 7점대,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평가고 히샬리송은 아쉽다. 이게 두 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3라운드인 본머스와의 경기에는 아예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쓰면서 페리시치를 뭐 측면에 주전으로 기용하거나 혹은 솔로몬의 시간을 좀 늘려준다거나 좀 공격 라인의 변화도 예상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또 히샬리송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히샬리송이 아무리 못해도 최대 미덕은 바로 이제 경합이거든요. 이 선수가 진짜 달려드는 유형이잖아요. 달려들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파울도 많이 하고 카드도 많이 받는 선수인데 그것조차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뛰게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던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쓰던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8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머스 원정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 현지에서 나올 최신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